들고 있다면서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뭐 제약사 화이자, 자동차 그룹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뭐 식품업체인 제너럴 밀스,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트위터 광고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혐오 콘텐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또 주요 임원 퇴사로 인한 불확실성 등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면서 이 광고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앨런 머스크는 뭘 해도 아무튼 매끄럽지가 못해요. 항상 네. 이렇게 문제를 터뜨리네요. 자,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일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직진 본능의 두 분,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매주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이 도와주고 계신데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특별히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의 대표이시죠. 신인규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참 어이없는 사고, 국가 애도 기간을 보냈습니다. 심정이 어떠셨어요? 우선 배종찬 소장. 일단은 뭐 너무 먹먹하고 계속 마음이 무거우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이제 신체적 징후도 나타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을 계속 받게 되고 관련되는 칼럼들도 계속 쓰다 보면서 그런 복기를 해보면서 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게 충분히 막을 수 있었었다. 왜 여러 가지의 이 예방 수단들 중에서 단 하나도 작동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분노가 좀 치밀어 오르는 한 주였습니다. 처음에 뉴스 듣고서는 다른 나라 소식인 줄 알았죠. 예,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신인규 대표. 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참사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희생당하신 분들이 제 또래 내지는 저보다 더 젊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유구무원인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많이 선진화가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국가의 존재 의의를 물을 수밖에 없었던 한 주였고요. 특히 정치인들 중에 내 탓이요 하는 정치인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왜 정치를 그분들을 하실까? 그리고 저도 범정치인 중에서는 왜 그럼 정치를 저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안 들을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의 그런 책임 회피성 발언들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는 참 저도 화가 좀 나다가 또 그 마음을 추스리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 초기에 이상민 장관의 그런 발언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뭐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고 부르지 말라. 뭐 할로윈 사고 사망자라고 불러라. 뭐 이런 식의 지침까지 포함하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인식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원이라는 장소도 잘 몰랐고 이 보고나 이런 긴급 상황에 대한 체계 자체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사망자 희생자 또 건조 리본에 건조라는 글자를 새기고 말고 또 심지어는 한덕수 국무총리 외신기자회견에는 뒤편에 인시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성문종합 영어, 뭐 맨투맨 영어 공부했습니다만 이게 인시던트가 뭡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고. 그냥 사건이죠, 사건. 외신 기자가 사건도 그냥 사고도 아닙니다. 일반적 사건.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외신 기자가 디제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디제스트라고 이 표기를 하는 것 또 영문으로 그리고 희생자로 표기하는 게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상황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날 거로 생각하고 그 현장에 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무너졌고 저는 그 부분을 어느 경찰 개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왜 이 시스템이 무너졌는가. 이 시스템을 이제라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마치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녹음이 이 통역이 처음과 끝이 잘 안 되는 이 책임은
통역이 잘 안 되는 책임의 처음과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참. 농담을 할 때입니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처음에 그런 인식이 뭐 주체자가 없었던 행사였다. 그냥 사건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었다. 정부의 책임은 없다라고 하는 거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외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일부 외신에서 그러더라고요. BTS 공연장에 경찰이 1,300명 배치하지 않느냐. 네. 거기는 왜 배치하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위험할까 봐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신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은 그런 명절날 우리 수많은 차량과 대규모 이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인터체인지마다 경찰 교통병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뭐하러 배치합니까? 그러니까요. 고향에 가는 게 뭐 주체자가 있습니까?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인 거거든요. 안전 앞에 주체자와 비주체자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이것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작동이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직관적인 모니터링, CCTV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이태원역 1번 출구로 쏟아지고 이 좁은 골목에 나중에 이제 해밀턴 호텔이 불법 정축된 거 지금 댓글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해밀턴 호텔을 허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항들 속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것을 직관적인 CCTV나 현장 파악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몰랐을까. 두 번째는 AI입니다. 이 데이터 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광화문 집회도 실책을 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이 교통카드 태그를 하면 얼마나 많은 인파가 이태원역으로 몰리고 있다. 자동차, 버스 다 나오거든요. 택시. 그러면 왜 그때 인식이 안 되죠? 세 번째입니다. 이거 정말 안 됐으니까 이것만이라도 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119 신고거든요. 112 신고, 112 신고입니다. 신고.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112 신고조차도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반응을 안 한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지적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라는 이제 후속 보도들이 나오면서부터 초창기에 이상민 장관 등이 보여주었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가져오고 있죠. 정부 스스로도. 예, 그것도 그렇고 저는 사실 지금 이게 정치와 법정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분이 지금 법정에 서가지고 본인이나 그런 정부나 관료들의 책임을 가리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법적 근거 찾아보면 차고도 넘치거든요. 재난안전기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극도의 혼잡 상태에서 경찰이 투입이 돼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경고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작동이 안 됐다라는 것인데 그런 식의 책임 회피성 발언만을 나열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애도 기간을 선포하면서 이제 국민들께는 애도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신속한 수사를 막 전환을 하면서 마치 정무직들은 책임이 없는데 하위직들이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식으로 막 수사를 갑자기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형사처벌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꼬리 자르기에 또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참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여야가 사실 애도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안을 가지고 또 정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민주당에서도 사고가 터지자마자 뭐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뭐 다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문제가 좀 됐었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가지고 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또 책임을 물으면서 이런 식으로 정쟁화하는 모습이 참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아무튼 초창기에는 뭐 국민들도 애도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니까 충격받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는 보도를 보면서 어라 뭐 벌써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그렇게 갔대. 어라 또 현장에 경찰이 배치가 뭐 몇 명이 됐는데 그 가운데 정복 입은 사람은 얼마 없었대. 어라 기동대가 주변에 있었다는데 또 기동대 요청을 했다는데 파견이 안 됐대. 이런 게 하나하나가 밝혀지면서 어찌 보면 이제 분노로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교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고는 세 가지입니다. 예방이 있고 구조가 있고 수습이 있는데 예방을 못했죠. 그리고 구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없었었죠. 왜냐하면 교통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늘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꼭 이야기하는 것이 구조 차량이 올 수 있는 그 조치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려면 이렇게 사람들이 인파가 많이 몰리면 적어도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까지 조금 더 나아가서 순천향 병원 골목으로 내려가는 제1기획 있는 비바백화점까지는 통제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왜 안 됐을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수습입니다. 수습이면은 수습에서 첫 번째는 정말 무너진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는 것은 일단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심통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1999년에 화성 C랜드 화재 사고가 났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사실은 불과 시간으로 따지면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어떻게든 이걸 극복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국민들은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습을 해나가면 되는 것인데 저는 또 사과 안 한다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게 되고 엉뚱한 이야기한다고 논란을 벌이게 되고 뭔가 현장과 민심을 그렇죠.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6일 만에 사과 표명했고 총리는 조금 아까 언급한 것처럼 농담 섞인 뭐 이런 반응을 보였고 또 주무부처 장관이 어찌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수습이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신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짧게만 먼저 말씀을 짧게만 드리면 아주 짧게만 드리면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국민 사과는 법적인 책임과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사실 예방 차원에서는 책임을 좀 가리자면은 용산구청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용산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예측이 됐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면 뭐 회의도 잘 참여를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구청장의 이런 안이한 태도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서울경찰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내의 경력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인데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할 거라면 경비국은 왜 있어야 되며 서울경찰청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됩니까? 일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 대응의 부분에서도 뭐 경찰청장도 늦게 보고받고 여러 가지 보고체계의 문제도 드러났고요. 이 수습 부분에서는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 말 그대로 정치인들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런 거는커녕 농담이나 하면서 막 자신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나름대로 애를 쓰셨는데 사과의 면에서는 사실 이제 그 조계종 행사에 가서 이제 유감의 뜻을 하면서 이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사과에는 3R이라고 해가지고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제 리그레트라고 해서 이제 유감을 표명하고 리스판시빌리티 책임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레머디라고 해서 이제 회복하는 치유의 방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사과의 기본 요건이라고 하는 3R을 잘 갖추지 못한 사과였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수준의 좀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가 저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관련된 여론조사도 발표된 걸 보면은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던 대로 얼마든지 인터넷상에서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저는 이 R 아까 3R을 말씀드렸는데 사과에서 더 중요한 것은 R이 래피드입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미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라도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우리가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 그냥 사과해버리면은 사과 한 데서 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훨씬 더 그 이후의 수습 과정이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미룰 이유가 왜냐하면 사과한다고 해서 절대 비굴해지는 것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 용자는 사과를 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사과를 좀 빠르게 해서 좀 눈에 띄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일 국회에서 이 행안부 장관 출석해서 행안위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이상민 장관은 내일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퇴하는 게 마땅하고요. 조금 더 책임을 묻자면 이제 뭐 자진 사퇴보다 이제 경질성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내일 과연 사퇴를 할 것이냐? 저는 근데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원래대로 한다면은 바로 사퇴하는 게 맞는데 조금 더 수습의 책임에 방점을 두면서 조금 더 이런 기간을 더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저는 내일 당장 사퇴하겠다라는 예측은 아직은 좀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서 일단 그러면 사퇴하고 나면은 아니 수습도 안 하고 사퇴하느냐라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세를 취할 것이다. 또 대통령으로서는 최근에 이제 조문 갈 때도 분향소 갈 때도 이상민 장관과 대동했기 때문에 더 신임하는 거 아니냐는데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고 저는 사퇴를 합니다만은 바로 사퇴를 합니다만은 그렇죠. 수습을 하고 바로 사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애도하고 또 사태를 수습하고
11월 30일 마지막 논란에서 저는 사퇴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만류를 하더라도 제 사퇴 의지는 불변함. 그러면 훨씬 더 책임지는 이상민 장관의 그렇죠. 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면 야권에서도 수습도 안 하고 사퇴 이 공세도 못 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주영 장관이 세월호 사건 때 이제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처신을 했어서 국민들께서 많은 또 귀감을 샀었는데요. 이 폭목항 현지에 계속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고가 안타깝게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을 통감했는데 전 그게 정치인의 마땅한 자세라고 보고요. 다만 저도 이상민 장관이 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이분의 그런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든지 기존의 업무 처리를 해왔던 방식에 비춰봤을 때는 그 정도의 공적 책임감이 있으실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일 어떤 입장이 나올지 네. 한번 지켜보고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 용산서장 등등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수사 결과 나온 후에 조치가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그 세 분의 경우에는 다 자진 사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의 경우는 경찰은 이미 용산서장은 직무 배제가 됐습니다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직접적 책임을 지금 경찰이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책의 누락부터 해가지고 예방 문제, 지금 사퇴를 해야 될 이유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그 세 분은 아마 조만간에 다 정리가 될 거는 같습니다. 저는 신 변호사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걸 사퇴로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경찰청장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떤 이유에서든 캠핑을 갔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또 서울지방경찰청장하고 경찰청장은 서로가 또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용산경찰서장은 저녁 식사로 간다고 하고 난 이후에 행방이 묘연했고 지금 확인됐어요. 지금 저는 이걸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 정무적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이 경찰청장과 이 국민들이 가장 위험한 그 상황에서의 최후의 보루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119 전화에 대응해. 저는 119, 112 전화의 상황 관리관부터 시작해서 저는 다 경질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처벌까지.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결코 가볍지가 않고 직관적인 모니터링에도 CCTV 모니터링에도 실패했고 자동적인 센서 감지에 대한 판단도 부족했고 결정적으로는 112 대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지금 수사되는 부분에 있어서 간과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수사나 이런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아무튼 이게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가 일단 행안부 장관까지는 거의 의견 일치가 되는 것 같은데 총리 교체를 포함해서 전면 개각 거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국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의 이 사건 처리 수습도 문제지만은요. 이분이 과거에도 책임 총리 하겠다고 하면서 들어오신 분인데 책임 총리는커녕 지금은 바지 총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국무총리의 이런 수습에 대한 불성실하고 저런 식의 농담하면서 본인의 위치를 전혀 지금 망각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이 내각에 대한 통할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관에 대한 지휘 감독이 안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자진 사퇴를 하시는 것이 정부에 저는 부담을 덜어주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걸로 생각되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참사나 재난이 있었을 때의 대통령의 내각 운영에 대한 스타일을 보면은 YS 때는 기억나실 겁니다. 93년, 94년, 95년 해마다 있었습니다. 93년에 사건이 많았어요. 서해 페리, 그리고 94년에는 성수대교 붕괴, 95년에는 삼풍 백화점 붕괴가 있었거든요. 이때마다 거의 개각에 가까운 내각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이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이 YS였거든요. 근데 저는 YS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시기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되는데. 낮은 지지율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면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왜? 지금 한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사퇴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덕수 총리부터 사퇴를 해서 내각을 누군가를 바꾼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은 인사청문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난항을 겪었었는데 지금 또 이 낮은 지지율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 국회 인준 가능성
새 총리의 인준 가능성 이런 거 생각한다면 저는 사퇴 안 할 거로.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요. 인물을 구할 때 넓게 구하면 됩니다. 너무 좁게 구하다 보니까 인사 난맥 내지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서 추천할 때마다 이런 부담이 있었던 건데 저 인사 넓게 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총리 체제로는 저는 이 향후 난국을 저는 극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그 신 대표가 얘기한 넓게 사람을 쓰라는 얘기는 인사청문회 무사히 통과할 사람, 인준 표결도 무사히 통과될 만한 사람들 넓게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기용하면 다 될 거다 이 말이잖아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기용하려면 본인의 권력의 상당 부분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문제죠. 신은규 변호사께서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또 청년 지도자인데 저는 너무 낭만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김문수 위원장 교체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고 이상민 장관이 순순히 물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전면 개각급의 사태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다음 주에 좀 주목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또 후반부 토론 이어갈게요. 오수미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일 오전 11시를 지나면서 빠르게 늘기 시작한 귀경길 정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선 서울 방향은 양산 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 3차로를 통제하고 수습을 하고 있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13km 막히고 있고요. 안성에서 남사 진위 나들목까지도 8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 휴게소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지점인 정안 휴게소를 지나서도 정안 나들목까지는 11km 구간에서 교통량이 많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 충청권에서 정체가 가장 심해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22km나 막히고요. 그래도 이후로는 서평택, 매송, 안산 일대까지 수월하게 이동하실 수 있겠고 서울로 다 와서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즉각적으로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로 입건자들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제 바로 제출할 걸로 예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특검하자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 경찰의 수사, 국정조사, 특검. 또 한편 검찰이 이런 그 집단적인 이 대형 사고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 없다를 두고도 설왕설래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직무유기 등등은 검찰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편에 있고 한편에서는 지난번에 이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로 인해서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앞으로 풀려가야 한다고 우선 보시는지 배정찬 소장. 네. 저는 가장 본질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지금 수습 과정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또 밝혀서 그리고 처벌과 함께 앞으로 사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사실 이 수습의 핵심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 뭐 검찰과 경찰과의 어떤 갈등과 경쟁 구도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간의 국정조사 관련해서 정쟁으로 번지는 것 이걸 바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저는 제일 핵심이 이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잘 밝혀낼 수 있는 구조가 뭐냐가 중요할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져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 그리고 뭐 특검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여론조사하면은 특검해라 뭐 해라 이렇게 나오지만 그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또
지금 정관용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안 수사를 통해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것도 검찰의 기능이고 역할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검수완박법을 이야기하고 검수원박법을 이야기할 건은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차제에 다른 기회에 이야기를 하면 될 일이지. 자, 검찰이 발목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를 못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러면 정쟁이 또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하면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 드리냐. 정말 이게 정쟁이 아닌 차원에서 국회에서 민의를 대변해서 뭔가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조영원 대표도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미진하다고 하면 국정조사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공감대를 국회에서 형성을 해서 추진을 한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 검수완박 법안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국민의힘이 상당히 거칠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6대 범죄에서도 대형 참사 부분이 빠진 것까지는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이태원 참사 앞에서 이 수사권 논쟁을 또 부추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지금 주소지를 섞어버리면서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밥상 못 먹으면 그냥 엎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일단 지금 해야 될 거는 저는 사실조사 내지는 진상 규명이 첫 번째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누구 처벌하자고 먼저 덤비면은요. 사건 은폐가 일어나고 책임 떠넘기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진상이 안 밝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처벌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것인데 지금 형사처벌이 먼저 처음에 튀어나오면서 이런 사실조사나 진상규명을 오히려 발목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수사권에 관해서는 지금 검찰청법에 봐도 경찰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진하다 그러면 상설특검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결단만 하면요. 바로 특검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나올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적극 찬성하시는 거네요? 저는 국정조사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요. 찬성은 하지만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또 국정조사의 장에서 또 자기 정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은 온데간데 없이 또 그걸 정쟁의 무대로 쓸까 봐 저도 좀 우려스럽긴 한데 그래도 현재 여건 속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유일한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의 입장은 지금 시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아니면은요, 이제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수사로 들어가는데 수사는 너무 없죠. 빠르다고 했고요. 또 하나 방법은 감사원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요. 맞아요. 잘 아시겠지만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정쟁의 한복판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을 통해서 또 뭘 했을 때는 또 그 자체가 정쟁이 될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금 좋은 의원님들을 배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아 선생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 되는 것이 일단 지금 벌써 11월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실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뭐 어느 정도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몰랐던 너무나도 새로운 어떤 사안이 마치 음모론처럼 불거질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참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대로 수사된 내용을 중간 발표라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사안이 풀어지지 않고 가면 오히려 더 정쟁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에 정쟁을 들이밀었다가는 그 정당이 오히려 된세를 맞을 거예요. 민주당도 그냥 막 호통치고 윽박지르다가는 오히려 비판받겠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래 이건 윤석열 정부나 어디까지나 집권 여당의 책임이야 라고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왜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집권 여당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수당으로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관련 법을 정비해야 되는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정말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런 정치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쪽도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거세게 밀어붙이느냐 그게 이재명 대표 때문 아니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아주 담백하게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는 쪽에 국정조사를 제안한다면 그거는 국민의힘도 못 받아들이고는 배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이죠. 바로 다음 주부터 이 논의가 시작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하건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로 국정조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는. 좀 시간을 끌겠죠. 시간을 끌 수밖에 없어요. 여론의 추이를 볼 텐데 여론은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태원 참사의 국민적인 정서를 본다면 적어도 11월 중후반 가면서는 안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여론 동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누그러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나 예. 지금 현재까지의 국면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렇습니다. 네. 후속 보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의 실종 때문에 아마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습의 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서 좀 국정조사를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정말 실체 규명, 어디서부터 잘못이 돼서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는지 뭐 나중에는 제도 개선까지 더 나오면 좋겠지만요. 예. 그게 우선이 돼야지 벌써 수사로 돌입해가지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간다면요. 전 이 문제 해결 못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정쟁화되는 저는 촉발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여야가 정말 국민 앞에 저는 같이 좀 섞고되자는 마음으로 이 정치 실종을 좀 회복시키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야가 손을 잡고 사실은 경찰의 문제 또 정부 행정 조직의 문제 이것을 함께 밝혀야 되죠. 저는 이럴 때 손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당입니다. 정당이 아무리 집권 여당이지만 정부를 비호하는 세력, 비호만 하는 세력은 아니에요. 국민을 비호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여야 간에 손을 잡고 또 저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주제가 이태원 참사 주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못 다루지만 지금 남북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북한 미사일. 저는 이 부분도 심각합니다. 이 부분도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정관용께서 90년대부터 계속 프로그램 진행해 오셨지만은 이 남북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에 비해서 국민들의 인식도는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여기도 저는 여야가 손을 잡아야 돼요. 이제 잡아야죠. 안 잡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이태원 참사, 북한 미사일로 인한 우리 안보의 참사 이 부분에 손잡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그 이제 또 시기상 다음 주부터 예산안 심의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 경제 위기 문제라든지 또 북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또 틀림없이 국정조사 하자 말자 이런 공방 가지고 국회가 또 파행을 겪거나 다툼이 심해지면 그거야말로 진짜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뭐 신문에서도 계시지만은 저는 아니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뭐 그건 검찰 수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민생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인 이재명 대표를 못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원내대표 간에 서로 또 만나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모든 걸 뒤섞어버리죠.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하니까 영수회담 못하겠다. 여야 간에 대표 간에 원내대표 간에도 협력을 못하겠다. 저는 수사는 수사고 더 중요한 민생과 훨씬 더 많은 현안과 훨씬 더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적극적으로 만나야죠. 24시간 만나서 고민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남북관계 미사일 문제 어떻게 해결될지 그런데 사사건건 싸웁니다. 저는 이 부분부터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사사건건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정치지만 우르르 다 몰려서 한 군데 엉켜있는 동네 축구처럼 싸우지 말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더 큰 정치적 참사가 옵니다. 저도 정치권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지금 축제를 즐기러 왔던 젊은이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156분이 돌아가셨고 195분이 지금 부상을 입으신 사건이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참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요. 밥이 안 넘어가신다는 분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책임 있게 수습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 만약에 정쟁을 해서 여기서 누가 더 이익 보겠다라고 덤비면요.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정말 국민 앞에 국회의원들이나 이 책임 있는 분들이 정말 이번에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짧게 지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번 이태원 29일 그 참사가 일어나는 시점에 13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13만 명이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 인구 숫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왔다면 통영시의 면적은 24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 골목에 1000여 명이 모였는데 실제 그 평수는 방송에서 평수는 적절치 않지만 지금 이 사안이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여 평밖에 안 돼요. 30여 평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은 아시고 그게 1000명이 모였다니까요. 그렇다면 그걸 왜 감지하지 못했을까? 그게 비극인 것이죠. 네.
자, 뭐 오늘 두 분께서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펼쳐질 전국에서 집권 여당은 정말 집권 여당밖에 뭘 이것저것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의 의혹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그런 자세, 또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뭐 국정조사 요구나 이런 데에 좀 응해 주길 바라고, 야당은 이 기회에 한몫 잡겠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얄팍한 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국정조사를 요구할 때도 뭐 당장 내일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식이 아니라 여당의 준비 상황도 좀 봐가면서 그런 어떤 그 좀 이렇게 유연한 자세로 좀 임해 준다면 그러면 하나씩이라도 좀 물꼬가 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경찰은 수사를 할 것이고요. 네. 또 검찰도 여기서 무슨 뭐 법 타령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할 바를 충분히 다 경찰에 대한 직무유기 같은 것이 있으면 좀 해내고 이렇게 각자 할 역할을 해서 좀 제 몫을 다 해야 그나마 좀 넘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156분에다가 유가족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좀 그 아픔에 최소한이라도 응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정치권이고 응답하라 국회입니다. 예, 우리가 후반부에 이제 여야에 대한 얘기했다면 전반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상민 장관, 한덕수 총리 등등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지,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이걸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제 전했으니까요. 정부의 대응 또 여야의 대응을 다음 주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그리고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의 신인규 대표,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빅마마가 부른 외길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그대로